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게 됐는데요. 결국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생각보다는 비둘기적이었다라는 부분에 시각이 조금 더 크게 실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수를 포함해서 고용지표의 흐름들까지 금리 인하가 그렇다면 연준의 예상대로 올해 한 차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될지 일단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소화한 증시의 움직임을 기록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좀 눌려있었던 반도체 종목들 불안했지만 결국 퀄컴이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을 함께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장마감 이후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생각보다는 선방하는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들리면서 함께 시간외에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연출되는 가운데 뉴욕 증시 분위기 좋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훈풍이 그대로 국내에도 전해질 수 있을지가 포인트일 텐데요. 이 국내 증시와의 연결고리 오늘도 모닝쇼에서 먼저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애플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90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고 주당 순이익은 1.53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모두 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어느 정도는 웃도는 모습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전반적으로 에피니티브에서 집계했던 예상치는 900억 1천만 달러 정도였고요. 주당 순이익도 1.5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약간 높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아이폰 판매량은 다만 45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이폰의 중화권 판매 데이터였죠. 지금 중국에서 계속 화웨이라든지 자국폰에 밀리고 있는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애플이 중국 사업 챙기기에 어느 정도 나서는 흐름이었었는데 예상보다 중화권에서도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1분기 매출액이 163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하기는 했지만 팩트셋의 전망치 152억 5천만 달러보다는 높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주가의 모멘텀이 되었던 점은 바로 애플이 아주 사상 최대 규모의 큰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밝혔다는 것이었는데요. 121조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좀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1,100억 달러로 지난해 900억 달러보다도 22%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애플은 자사주 매입의 승인 외에도 주당 0.01달러 올린 0.25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면서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 외에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펼쳐지면서 한때는 7%까지 급등하는 애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의 마지막까지도 어느 정도 애플의 주가 흐름이 반영될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경제지표 보실 텐데요. 이 매주 발표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미국 노동부가 이번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과 같은 20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월 중순 이후에는 가장 낮은 수치를 현재 기록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21만 2천 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9월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만 건대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자리 잡으면서 그 선을 두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데이터도 함께 보시면 177만 4천 건을 기록하면서 1월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이었던 한 주 전과 같은 수준이 이번에도 유지됐습니다. 낮은 수준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결국에 미국의 노동시장에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미국 연준은 노동시장에 대한 과열이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고용 관련 지표들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4월에 또 발표될 지난달 수치가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말 중에 국내 증시 쉬어갈 동안 이 수치를 살펴보시면서 월요일장에 대한 예측치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럽의 경제 지표로 같이 넘어가 보실까요?
유로존 20개국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2024년 4월에 HCCB 이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45.7을 기록했다고 S&P 글로벌이 밝혔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개정치에서 0.4포인트 정도 저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PMI는 10개월 만에 최고치인 1월에 46.6에는 미치지 못했고 속보치인 45.6보다는 0.1포인트 정도 상향됐습니다. 제조업 PMI는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수요가 줄어들어서 재차 인력을 감축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매체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수요 약화를 배경으로 경기 확장과 경기 축소를 가늠하게 되는 지표가 바로 50선이죠. 50선을 다시 한번 하회를 했기 때문에 결국 22개월 연속 밑도는 경기가 축소되는 흐름을 기록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주지수는 전월에 46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번엔 44.1까지 다시 한번 1.6포인트 이상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당분간은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규 수주지수 역시나 2022년 5월 이에 경기 축소에서는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유로존 경제를 구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제조업은 아니다라면서 전반적으로 외신의 평가도 이 유럽의 경기 상황이 좀 위축돼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로존 경제는 올해 1월부터 3월 1분기에는 0.3% 성장하면서 경미한 경기 침체에는 그래도 벗어나는 흐름들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지연하겠다라고 시사한 가운데 그래도 유럽 측에서는 연준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6월쯤에 추진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유로존의 경기 지표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